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동물과 외출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집 개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개물림 사고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또 반려동물 에티켓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로 임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실 처음 알았는데 국제 강아지의 날이네요, 오늘이. 네, 세계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반려동물 시장이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만을 위한 유치원이라던가 간식 가게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아지 유치원 이런 것도 있고 보호자가 뭐 직접 간식 만드는 강좌도 인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개물림 사고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보도도 자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커진 한편에는 그만큼 개물림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매년 개물림 사고로 이송하는 환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른바 패티켓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매년 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꽤 이거 수치가 높은데 이게 불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개물림 사고.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그 동향을 살펴볼까요? 네, 최근 법원이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을 기르다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공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당시 가해자가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마당에 풀어뒀는데 이 개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행인 여러 명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 중에는 생사를 오고 가는 수술까지 받은 분도 있었고요. 심하게 물리셨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보호자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했고 중대한 과실까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보호법과 더불어서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울타리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집에? 예,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개의 주인이 그 금고 4년형이면 교도소 네, 가는 맞습니다. 형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받았는데 일단 그럼 개물림 사고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는군요. 네, 이렇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점이 인정되면요,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신체를 상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 저 개물림 사고로 이렇게 좀 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걸 막 많이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사실. 예, 사실 저도 많이 본 사례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고의성 없는 과실범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하는 것이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년도에도요. 남양주에서 한 대형견이 산책을 하던 여성을 습격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인근 축산업자가 우리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일으켰었는데요. 당시에도 검찰은 5년 구형을 했고 법원의 판단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견이 습격을 했는데 인근 그 축산업자가 기르던 개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개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개가 어떤 사람의 개인지 뭐 이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중요하겠네요. 법원 입장에서도. 네. 어쨌든 그 경우는 이제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건데 앞서 설명드린 고흥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도 택배기사나 행인을 무는 등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줄도 채우지 않았고 울타리나 담장을 제대로 설치하는 노력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네요. 뭐 울타리도 설치도 안 하고 뭐 담장도 없고 하면 이게 사실 물렸을 때 신체적 고통도 고통인데 그 나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드는 그 정신적인 충격도 받잖아요. 이것도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해 춘천에서도요. 8살 어린이가 이웃집 개들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건 이후로 동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할까봐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네. 이렇게 분리불안 증세로 또 심리 상담 치료까지 받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데요. 성인에게도 힘든 일인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도요, 상담을 해보면 개물림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내가 이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형견이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러거든요. 트라우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뭐 가슴줄이나 목줄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줄이나 가슴줄도 채웠는데 그 상황에서도 물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면 이때도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해서 네. 책임이 완전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법상 반려견의 보호자는 관리 감독과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동물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흉터 제거 수술 같은 장례 치료비가 발생하면 장례 치료비도 배상하고 또 치료 중에 경제 활동을 못하면 이 부분까지 모두 다 배상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럼 치료비도 이제 배상 청구가 되는데 뭐 수술,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 이렇게 당장 하지 않는 치료비도 포함이 되고 이거 치료 받느라고 뭐 회사를 못 나갔어요 하면 그것까지 네, 다 맞습니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목줄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뭐 길게 늘어뜨리진 않았는지 또 혹은 강아지가 평소에 공격성이 있는 건 아닌지 또 보호자가 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 다 고려는 하는데요. 네, 네. 만약에 오히려 피해자가 강아지를 과도하게 자극했다거나 보호자의 제지를 무시하고도 접근을 했다면 반대로 부주의했음이 인정이 돼서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저희 강아지 좀 뭅니다 하고 이제 충분히 주의를 드렸는데도 이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과도하게 좀 놀린다든지 강아지를 좀 공격성을 유발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그건 또 이제 참작이 된다는 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면 강아지가 공격성이 충분히 있다면 주인도 알잖아요. 네. 그럼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착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서요.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사냥개같이 크고 날렵한 친구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맹견으로 분류가 됐거나 그 종들과 믹스가 된 견종들도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또 3개월 이상 원령이라면 외출할 때 입마개뿐만 아니라 탈출을 방지하는 적정한 이동장치나 안전도 챙겨야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요.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을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자주 짖거나 또 공격성이 있고 보호자 통제가 어렵다면 입마개를 당연히 착용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물림까지는 아니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기만 해도요. 보호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맹견들은 이제 법적으로 입마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맹견이 아니더라도 이제 3개월 이상인 조그만 강아지도 사실 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마개를 보니까 뭐 대형견, 소형견 뭐 구분 없이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뭐 요즘 결국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니까 입마개를 하나쯤은 또 구비를 해두시고 외출하실 때는 하는 게 어떤가 또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반려동물 에티켓, 이른바 패티켓이 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어렵고 또 피해자 구제도 제한적이거든요. 네. 사고가 나도 이걸 개인 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공포심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핵심은 그러니까 보호자가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는 일. 그러니까 보호자는 혹시라는 태도를 가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혹시라도 이제 원래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만 네. 모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나 공원 또 아파트 단지까지 예외 없이 동반 외출을 한다면 모든 곳에서 모든 견종이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고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도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위반할 때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요즘 산책하다 보면은 종종 배설물이 놓여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거든요, 가끔. 근데 이게 과태료 50만 원이군요. 네, 만약 적발이 맞습니다. 되면. 네. 참고로요. 지금 맹견은 보호자만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네. 맹견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위해 이력이 있어야만 기질 평가를 거쳐서 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견종보다는 각 개들의 특성에 따라서 네, 네. 제도적인 이런 틀을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금 더 견고하게 좀 다듬어진다면 훨씬 실생활에 저희가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 음식점에 이제 반려동물 데리고 갈 수 있는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점에 유념을 해야 할까요? 네,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은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네. 동물의 털과 타액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도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허용은 되는데 모든 식당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에 따라서 시설 기준을 갖춘 곳에만 해당됩니다. 또 식재료 공간과 분리를 한다든지 반려동물의 전용 식기나 쓰레기통을 네. 확보했다든지 이런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출입 가능한 동물은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만 한정이 되고 있고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모든 반려동물이 또 출입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 또 식당에도 기준이 또 있고 반려동물도 뭐 예방접종 여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뭐 접종 증명서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셔야 하고 또 이런 조건들이 다 있기는 하네요. 패티켓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게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